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 경제 적신호 디플레이션 빠지나. 네, 최근에 사실 중국이 좀 뒤늦게 코로나19에서 좀 해방되는 모습이었죠. 리오프닝 효과를 많은 국가들 포함해서 경제기관들에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예상치에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되는 지표들도 이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들도 각 기관에서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 어느 정도까지 좋지 않은 건가요? 중국의 소비, 생산, 투자, 골고루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네.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면서 전월 18.4%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13.7%를 모두 하회했고요. 또 중국인의 소비 지출은 중국 GDP 기여율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내수 경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내수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 생산 역시 시장 전망치를 좀 밑돌면서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또 수요가 줄면서 총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1월에서 5월 고정자산 투자는 4%대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비랑 생산, 투자 골고루 지표가 좀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중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표들을 봤을 때 확실히 내수 경제가 좀 불안하게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봐서 수출 쪽에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수출도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수출도 4월에는 8.5% 증가해서 5월에는 마이너스 7.5%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또 수입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5월에 마이너스 4.5%를 찍으면서 3개월 연속으로 좀 역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도 그렇고 이제 수출까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이 정도로 좋지 않으면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청년 실업률을 보면 좀 지표를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내려갔다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 5월 청년 실업률이 20.8%로 집계가 됐어요. 네. 지난 4월에는 20.4%면서 이제 또다시 최고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네. 그때 보도가 됐는데 이번 5월에 또 발표가 0.4% 증가하면서 20.8%로 이제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 더뎌지면서 이제는 청년 실업 문제가 중국 내부에서도 약간 사회적인 문제로 좀 부각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기업들이 아직 경기 회복이 좀 부진한 상황에서 약간의 채용을 꺼리고 있다라는 점이 네.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3년 동안 우리가 제로 코로나를 중국 쪽에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 여파가 지금까지도 약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은 조금 더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했던 것처럼 네.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면 수업이나 인턴십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학위를 딴 세대들이고요. 그래서 사회활동이라던가 팀워크 부분에서 고용주들에게는 이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스펙이 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고용주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기업들이 신규로 이제 직원을 뽑기보다는 경력직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한국과 약간 비슷하게 젊은 층에서 퇴사랑 이직의 율이 굉장히 높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투입되기까지 시간과 비율을 좀 투자를 했는데 이들이 이직을 해버리면 네.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실업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봤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좀 빠르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의 실업률이 많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인프라로 좀 넘어와서 사실 이제 국내 주식에서 가장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들을 본다면 철강이라든지 네. 부동산 경기가 네. 많이 살아났을 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2021년에 우리 헝다그룹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있죠. 이후에 네.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 부동산 침체에 좀 장기간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의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을 좀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7.2%를 기록하면서 3개월째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잠깐 반등했던 70
2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도 네. 5월에는 다시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더불어서 지금 중국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택 공급 과잉 이슈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피스 공실 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만 해도 중국 성장률을 5.7%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5월에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5.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도 기존의 5.8%에서 5.4%로 하향 조정했고요. 노무라 증권도 기존의 5.5%에서 5.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 투자율도 좀 투자 유입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5개월 동안 844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한 5.6%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IB들도 보니까 거의 5% 초반 정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망도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 국가 주도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양책이라든지 네. 뭔가 돈을 풀거나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이유로 MLF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MLF 금리가 뭐냐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MLF 금리에 따라서 중국에서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이제 1년 만기 MLF 대출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0.1%포인트 인하하면서 10개월 만에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19일이고 내일이 이제 20일인데요. 네. 중국에서 내일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MLF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대출 우대금리 역시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부분도 조절을 하면서 돈을 좀 풀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외에도 또 다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약 178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거든요. 네. 이제 특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고 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 중에 일부는 또 지방 정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도 간접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주택 투기 허용을 비롯해서 소도시를 대상으로 2주택 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하면서 약간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까 전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졸업 2년 미만 대졸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하면서 이런 좀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양책들이 실제로 중국 경기에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빚을 내가지고 그쵸?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거액을 투자를 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중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지금 중국의 인프라가 좀 대부분 많이 다 네. 완성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미미할 것이다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채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돈을 풀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빚을 지게 되겠죠. 결국 중국도 지금 부채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랑 아파트 건설을 좀 대규모로 투자를 해왔었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부채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채가 이제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좀 그림자다, 암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제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국 부채는요, 약 25조 달러 이제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중국은 지금 37조 달러로 미국보다 훨씬 더 부채 규모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GDP에서 총 부채 비율은 295%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이제 GDP 대비 257%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258%
2%인데 중국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지금 소비 지표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이나 기업 쪽에서 요즘에 디레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부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지출을 줄이면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갚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경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제 생긴 돈들은 대출 갚는 데 사용을 하고요. 네. 추가적인 투자도 뭐 일단 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뭔가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악영향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약간 좀 막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중국 경제 내부에도 문제를 줄 것 같지만 세계 경제까지 좀 네. 전반적으로 문제를 크게 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방금도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출을 장려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 최근에는 좀 중국 내부에서 디레버리징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과거에 일본과 비슷한 그림으로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1980년대랑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약간 붕괴되면서 차입자들이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됐고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는 부채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고령화 또 부동산 공급 과잉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과거의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시선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 등 내수 경기 회복 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이 6월에 기준금리를 약간 동결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안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경기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더라도 중국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곳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곳부터 무너지게 되면서 기반이 좀 굉장히 부실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 저희는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좀 봐야 되니까요. 이 중국 쪽에 투자하시는 중화개미들은 확실히 그러면 뭔가의 요소를 띄울 만한 중국의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무언가 좀 강력한 모멘텀을 좀 바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중학개미들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한 ETF만 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ETF 30종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이 한 11.59%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달간의 중국 ETF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8%에 가까운 좀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리오프닝 효과도 미미하고 경제 성장률도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은 와중에 중국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지난 ETF 시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한 7% 넘는 ETF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익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학개미들이 어떤 모멘텀을 좀 확인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조언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의지를 좀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의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좀 중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수익률을 방어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1부에서는 최근에 좀 좋지 않게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세세하게 뜯어봤습니다.